2장 수문기상론입니다. 수문학에서 대기, 지표, 지하를 순환하는 물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원천은 태양 복사에너지죠. 그러한 물 순환뿐만 아니라 어떤 기상 현상을 만들어내는 지구의 대기의 기상과 기후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원천이 모두 태양 복사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표와 대기 사이의 에너지 흐름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또 복사에너지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문 및 기상 현상을 또 태풍을 하나의 예로 들 수가 있다. 밑에 그림 중에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태양이 한 5800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높은 온도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그래서 지구까지 오게 되면은 대기라는 층을 통과하는데,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지구 표면에 도달하지 못하고 대기층에서 바로 반사돼서 외기로 빠져나가는 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대기에서 구름에 흡수되기도 하고, 또는 수분 입자라든지 먼지, 오존, 또 CO2 같은 온실가스에 흡수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대기에 흡수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에너지가 지표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기와 지표를 항상 따뜻한 상태로 한 15도씨 내외의 따뜻한 상태로 유지를 해주죠. 온도를 갖는 모든 물체는 복사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태양과 같이 높은 온도를 갖는 물체나 지구와 같이 낮은 온도를 갖는 물체나 그 물체의 온도에 해당하는 복사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대신 태양에서 방출될 때는 단파 복사에너지, 온도가 높기 때문에, 하지만 지구 표면에서 또는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에서 에너지가 방출될 때는 장파 복사에너지의 형태로 방출이 되죠. 이렇게 방출이 되면은 바로 외기로 빠져나가는 양도 있고, 들어오면서 흡수된 에너지, 또 지표면에서 방출된서 외기로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흡수가 된 에너지가 구름이나 온실가스로부터 방출이 돼서 결과적으로 외기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지구 표면에 유입되는 복사에너지나 지구 표면으로부터 지구 밖으로 유출되는 복사에너지는 서로 균형을 갖춘다. 그러지 않으면 지구가 점점 차가워지거나 점점 뜨거워지겠죠. 그 에너지의 균형 관계는 여러분들 증발산 챕터에서 다시 자세히 배우게 될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구는 23.5도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죠. 그러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 복사에너지의 입사각이 계절에 따라 변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이 지구 기후의 계절 변화를 만들어낸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38도를 기준으로 저위도에서는 유입 복사에너지가 더 크고, 유출 복사에너지에 비해서 고위도에서는
유출 복사 에너지가 유입 복사 에너지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만 된다면은 저위도는 점점 뜨거워지고 고위도는 점점 차가워지겠지만은 대기의 대순환으로 인해서 에너지의 밸런스, 에너지의 버짓이 중위도 고위도 간 항상 일정한 상태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태양에서 방사되는 복사 에너지는 단파 복사 에너지, 지구 표면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는 장파 복사 에너지다. 지구의 대기 시스템은 연직으로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낮게는 10km 이하의 대륙권이 있고요. 10km에서 50km 사이의 성층권, 50에서 80km 사이의 중간권, 80km 이상의 열권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상현상은 이 대륙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륙권이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층이 되겠고요. 대륙권에서는 일기현상이 발생하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차가워지죠. 대륙권에서의 높이에 따른 기온 감소율은 킬로미터당 한 6.5도씨 정도 낮아진다. 이러한 부분이 대류 현상을 만들어낸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가 전도, 컨덕션이라고 하는, 두 번째가 대류, 컨벡션 또는 어드벡션이라고 하죠. 특히 컨벡션은 연직 방향의 열 이동을 컨벡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사는 레디에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조금씩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냄비 안에 물이 있고요. 이 물이 담긴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으면은 불과 닿는 면에 가까운 물 입자가 가벼워져서 물 위로 뜨게 되는 대류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서 표면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 간의 온도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불 위에 있는 냄비는 손잡이가 뜨겁겠죠. 이 뜨거운 손잡이를 손으로 잡게 되면은 손잡이에 있는 열이 손잡이를 잡고 있는 손에 전달이 돼서 손 표면이 뜨거워지게 되겠죠. 여기서 손잡이와 손 사이에 접촉에 의해서 열교환이 이루어질 때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접촉에 의한 열교환이에요. 접촉에 의한 열교환인데 이 금속의 분자 운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교환되지만 금속 입자가 이동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금속체와 금속체 사이에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 전도다 하는 거예요. 대류는 금속이 아닌 주로 유체 입자에 열을 가진 유체 입자의 이동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대류고요. 그 다음에 복사는 분자나 유체 입자의 이동 이런 것들이 없이 매체가 없는 겁니다. 접촉면도 없고 입자의 이동도 없고 그러한 중간에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없이
진공 상태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이에요. 그 전도와 대류하고는 확연히 다른 방식이죠. 이거는 타에 에너지를 실어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단파에 에너지를 실어서 단파 복사 에너지가 지구까지 전달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가 세 가지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이다. 지구에는 대기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기가 순환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죠. 태양에서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 그리고 둥근 공처럼 생긴 지구의 형상, 그리고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고 있죠. 그리고 지구가 공처럼 생긴 지구가 자전하면서 코리올리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편향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복잡하지만 재미있는 대기의 순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대기의 순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회전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크게 하나의 셀을 통해서 대기의 순환이 이루어지겠지만 지구가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셀로 이 순환이 이루어진다. 이 세 개의 셀이 적도 근처에서는 헤들리 셀, 중위도 지방에서는 페럴 셀, 그리고 극지방에서는 폴라 셀, 그리고 이러한 현상으로서 또 저위도 지방에서의 어떤 무역풍, 중위도 지역에서의 어떤 편서풍, 또 극지방과 중위도 사이에 이런 이제 제트 기류, 이런 것들과 같은 이제 다양한 기상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것만 설명을 하려도 1시간을 꼬박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을 통해서 키워드를 넣고 각자 정보를 찾아서 공부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상식적인 내용인데요. 유입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간의 차이에 의해서 이러한 기온의 계절 변화가 이루어지고요. 또 지구의 형상 때문에 지역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도에 따라서 등온선이 분포하지만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등온선의 분포가 반드시 위도를 따라가지만은 않습니다. 당연히 극지방으로 갈수록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고요. 북반구에서는 대륙의 분포가 많기 때문에 남반구와 조금은 다른 기온 분포를 보이게 되죠. 겨울철에는
위도에 따라 태양의 각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심한 편이고요. 대륙의 등온선은 여름에는 극지역으로, 겨울에는 적도 쪽으로 이동한다. 기온의 수직적인 변화를 보면은 아까 대륙권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이 됐었는데 대륙권에서의 온도 변화는 1kg 상승하는데 6.5도씩 감소한다. 6.5도, 아이고, C per 킬로미터. 이게 이제 랩스 레이트라고 해서 기온 체감률이 되겠어요. 6.5도씨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이게 건조 단열 기온 변화율과 포화 단열 기온 변화율 등을 이제 포괄해서 6.5도씨라고 했는데 대륙권 대개 10km에서 20km 사이 대륙권에서의 연직 방향의 변화율은 정확히는 0.7도씨. 100m당 0.7도씩 낮아지는 변화율을 보이고요. 이게 습도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는 100m당 1도씨, 완전히 포화되어 있을 때는 100m당 0.6도씨, 그래서 평균으로 6.5도씨 정도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게 높새바람, 팬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바다에서 습기를 많이 함유한 공기 덩어리가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면서 산을 넘어갈 때 공기가 차가워지니까 구름이 형성되면서 비를 내리겠죠. 그때 습기를 포함한 공기 덩어리는 6도씨 per 킬로미터의 랩스 레이트로 차가워지지만 산을 넘어갔을 때는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공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완전히 건조하면은 이제 1도씨 per 킬로미터지만은 적어도 포화 공기와 건조 공기와의 사이 약 1도씨에서 6도씨 per 킬로미터 속도로 공기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산을 넘어가고 난 뒤에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산의 높이가 500m다. 그리고 바다 쪽에서 15도씨의 공기가 포화돼서 산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럼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포화단열 기온 변화율을 겪게 되면은 500m 산 정상에서 3도씨가 낮아지죠. 12도씨가 되는데 이제 포화 상태에서 건조한 상태로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500m 내려온 후에 기온이 17도씨로 올라간다. 그래서 산을 넘으면서 15도씨의 공기가 17도씨로 따뜻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팬 현상을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온의 측정은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절대 온도 이런 건 여러분들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압의 분포.
기압은 단위를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기압은 보통 공기의 압력, 대기의 압력을 얘기를 하죠. 수문학에서는. 단위로는 밀리바를 많이 쓰고요. 표준 대기압은 1기압을 1013.2mB라고 한다. 표준 대기압을 1기압이라고 했을 적에 1기압 또는 1atm을 1013.2mB라고 얘기를 합니다. 1mB는 100N/제곱미터고요. 1N/제곱미터를 1파스칼이라고 하죠. 따라서 1기압은 1013.2mB 또는 1013. 1013.2 헥토파스칼이라고 한다. 그 헥토가 곱하기 100이잖아요. 1mB가 100N/제곱미터 100파스칼이라고 했으니까 1mB는 100파스칼은 1 헥토파스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압 변화가 기상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인자다. 대기압은 연직 상부 공기의 질량에 대해서 중력의 작용으로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하향력이다. 이 고도별 대기압을 보면은요, 대개 한 고도 1000m에서 지상에서 표준 대기압은 1기압이라고 하면은 1000m는 약 0.9기압, 2000m를 한 0.8기압, 3000m가 0.7기압, 1000m 0.2기압, 대략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3000m가 넘어가면은 0.7기압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이 견디기 힘들어지고요. 공기 중에 산소가 희박해져서 지상의 약 3분의 2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고도에 따라서 압력이 얼마나 변하는지 대략 살펴보면은 1000m가 0.9기압이라고 했죠. 2000m가 2000m를 볼까요? 2000m가 0.8기압 이라고 했는데 2000m면은 대략 한 한라산 높이 정도 됩니다. 0.8기압이면은 약 810.6 헥토파스칼이 되고요. 이거는 약 8265.8 kg force per 제곱미터.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약 8톤의 힘으로 누르는 압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1000m면은 대략 뭐 에베레스트가 8700 몇십 미터 정도 되니까 대략 에베레스트 정도 라고 봤을 적에 1000m가 약 0.2기압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것이 202.65 헥토파스칼 정도 되고요. 2066.5 kg force per 제곱미터가 돼서 약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 6톤 차이가 납니다.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죠. 계절별 기압 분포를 보면은요, 1월 달에는 우리가 지금 한반도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1월 달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다가 여름철이 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죠. 이렇게 태평양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때때로 열대성 저기압, 태풍이 발생해서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압의 측정. 기압은 주로 바로미터라는 계측기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표준 대기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평균 해수면 위에서의 대기압을 1기압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단위로 1기압을 표현을 합니다. 수은계를 통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760 mm의 수온 기둥으로 누르는 값이다. 물 기둥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10.33m H2O.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파스칼로 표현을 하면은 1.013 곱하기 10의 5제곱 뉴턴 퍼 제곱미터. 파스칼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무게로 표현을 하면은 약 1.033 kg force per 제곱센티미터고, 이게 약 1.013 바에 해당이 됩니다. 1바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리바가 되기 때문에 얘는 1013 미리바와 같아지고요. 미리바는 헥토파스칼과 단위가 같기 때문에 1013 헥토파스칼이 됩니다. 킬로파스칼로 바꾸면 101.3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약 제곱미터당 약 10톤의 무게로 누르는 힘이 1바에 해당이 된다. 다음 수문학에서 중요한 게 습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물이 다양한 상태, 세 가지 상의 변화를 겪게 되죠. 그러면서 기화, 융해, 승화, 응결, 응축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상태 변화를 겪으면서 에너지의 출입이 발생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열의 출입은 발생을 하지만은 온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잠열이라고 합니다. 잠열, 잠재열, 잠열, 레이턴트 히트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0도씨에 물이 있지만 0도씨에 얼음이 있어요. 0도씨의 물이 0도씨의 얼음으로 바뀔 때는 칼로리를 내놓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상의 변화가 발생하지만 온도의 변화는 수반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를
이런 경우에 출입하는 열을 잠열이라고 하는 거죠. 잠재 기화열은 같은 온도의 물이 같은 온도의 기체로 변할 때 출입하는 열이고요. 잠재 융해열은 얼음이 물로 변하거나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출입하는 열인데 g당당 80칼로리의 열이 출입을 하게 된다. 잠재 기화열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약간씩의 변화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상온에서 따진다면은 대략적으로 600칼로리 per g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래서 잠재 기화열은 600칼로리 per g, 잠재 융해열은 80칼로리 per g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g의 얼음이 물로 변할 때는 80칼로리의 물을 흡수하고요. 1g의 액체가 1g의 기체로 증발할 때는 600칼로리의 물을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따라서 1g의 얼음이 1g의 기체로 변할 때는 전부 680칼로리의 열을 흡수하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기압과 습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증기압과 습도는 습도가 즉 증기의 밀도죠. 증기의 밀도를 증기압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는 평이한 내용이에요. 건조한 공기의 질량과 공기 내의 베이퍼 증기의 매스를 합하면은 전체 공기의 질량이 된다. 밀도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고요. 이러한 과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먼저 보일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이죠.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피스톤에 열을 가해서 피스톤 내 열을 가하게 되면은 피스톤 내부의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추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피는 일정하고 압력이 변하게 되죠. 그리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를 시킵니다.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량과 온도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가 작아진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P 곱하기 V, 요 V는 소문자 V예요. 비부피, 기체 1g의 최적입니다. 그래서 이때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요. 그때 압력에 해당하는 부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P 곱하기 V는 P0 곱하기 V, 온도는 일정하고 P0일 때의 B부피. 이 식이 보일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은 질량과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비부피와 온도가 서로 비례한다는 관계죠. 이런 식의 관계입니다. 이때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온도에는 변화를 준다. 그럼 이 온도와 부피가 서로 비례관계를 갖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식으로 나타낸 게 샤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서로 연립하는 거죠. 1식과 2식,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에서 똑같이 들어있는 요 V, P0의 항을 소거하면은 P 곱하기 V, 온도 T와 압력 P에서의 비부피죠. 이거는 T0분의 P0 곱하기 V. 이때는 온도는 같고 압력이 P0일 때의 비부피 곱하기 T가 된다. 여기에 양변에 질량 M을 곱해주면은 P 곱하기 M 곱하기 V P는 M 곱하기 T0분의 P0 V 곱하기 T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요, B부피 곱하기 1g의 부피니까 여기다 질량을 곱해주면은 P 곱하기 대문자 V, 전체 기체의 부피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요 질량 M은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한 값이죠. 그래서 N 곱하기 M 곱하기 T0분의 P0 곱하기 V T P0 곱하기 T가 됩니다. 여기서 N은 몰수고 M은 분자량이다. 그럼 여기서 요 가운데 있는 이 값, 분자량에다가 T0분의 P0V를 곱한 이 값은 기체 1몰에 대한 값이에요. 기체 1몰에 대한 값이고 이게 항상 일정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R 스타, 그래서 기체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기체 1몰에 대해서는 항상 일정한 값이다. 그래서 일반 기체 상수라고 해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그 값은 8.3144 줄 퍼 몰도 K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줄 대신 칼로리를 쓰면 1칼로리는 4.2줄이니까요. 줄이니까 얘는 이제 1.9857 칼로리 퍼 몰도 K가 되는 거죠. 요런 상수들은 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P,
V는 N 곱하기 R 스타 곱하기 T. R 스타는 일반 기체 상수다. 그래서 동일한 압력과 동일한 온도에서 동일한 압력과 동일한 온도에서 1몰의 기체는 항상 동일한 부피를 갖는다. 즉 대기압 1기압에서 대기압 1기압에서 1013.25 헥토파스칼과 273.15도 K에서 모든 기체는 22.4리터의 동일한 부피를 갖는다 하는 게 일반 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이 3식은 다시 조금 변형해서 쓰면은 P는 요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이고요. 곱하기 왼쪽에서 넘어온 부피 V분의 1 곱하기 R 스타 곱하기 T 해서 이게 V분의 M이 되고요. 분자량분의 R 스타가 되고 T를 곱해주면은 V분의 M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얘가 질량 밀도가 되죠. 그래서 P는 로 RT라는 식으로 바뀝니다. 요 R은 이제 스타가 빠졌죠. 분자량으로 나누니까. 분자량으로 나누면서 이게 특정 기체 상수가 됩니다. 이럴 때는 기체마다 다른 값을 갖죠. 건조 공기 1몰의 경우에는 28.9g이 되고요. 특정 기체 상수는 287의 줄 per 킬로그램도 K 또는 2.87 곱하기 10의 6승 제곱미터 per 세크 제곱 per K 이런 값을 갖고요. 증기압의 경우에는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증기압을 2라고 하면은 2는 물의 질량 밀도죠. 물인데 물의 질량 밀도가 아니라 이제 증기의 질량 밀도가 돼요. 그래서 로 V가 되고요. 증기의 특정 기체 상수 곱하기 T의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결과적으로 증기의 밀도로부터 증기의 밀도죠. 공기 중에 워터 베이퍼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죠. 증기의 밀도로부터 증기압을 구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기체의 상태 방정식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배웠듯이 이 수증기의 상태 방정식은 E는 로 V, RV, T가 되고요. 건조한 공기라고 하면은 공기의 압력에 수증기 압력을 뺀 값이 건조한 공기가 되고요. 건조한 공기는 건조한 공기의 밀도 곱하기 건조한 공기의 특정 기체 상수 곱하기 T 의식을 갖는다. 건조 공기의 상수는 287. 증기의 기체 상수는 462. 로 V는 수증기의 밀도, E는 수증기의 압력, 미리바로 표시한, T는 대기의 절대 온도 되겠습니다.
증기압과 습도인데 포화 증기압에 대해서 포화 증기압은 전적으로 온도의 함수입니다. 온도가 주어지면 포화 증기압은 정해져 있어요. 온도만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주어지면은 여기 있죠. 이 포화증기압 계산식으로부터 온도가 주어지면은 포화증기압을 알 수가 있다. 뭐 식도 있고 이 식을 나타낸 그림이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이러한 그림입니다. 이 같은 식을 가지고 주어진 온도에서 포화증기압을 계산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는 증기압이 주어진 경우에, 이 증기압이 주어진 경우에 이슬점 온도를 계산하는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이슬점 온도, 이슬점 온도는 글자 그대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기 중에 불포화 상태의 대기가 있을 적에 이게 일정한 조건이 형성이 되면은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를 이슬점 온도라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 중간에 요 까만 점이 있죠. 이 까만 이 점을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이 점은 지금 온도 T가 있는데 이 온도에서 포화 증기압은 ES예요. 빨간 점이에요. 근데 지금 포화 증기압보다 증기압이 작기 때문에 불포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 점을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첫 번째는 증기를 더 주입해야 해서 증기를 주입해서 E를 ES로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온도를 낮춰서 E를 포화 증기압으로 만든다. 그때 온도를 얼마나 낮춰야 됩니까? T에서 TD도로 낮추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어느 순간 E가 이 온도 TD에 해당하는 포화 증기압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온도를 이슬점 온도라고 한다. 이슬점 온도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뭐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대기 온도가 14도이고 상대 습도가 60도일 때 이슬점을 산정하라. 14도일 때의 상대 습도가 60도니까 이때의 습도를 알려면은 14도씨에서의 포화 습도를 포화 증기압을 계산해야겠죠. 14도에서의 포화 증기압. 포화 증기압은 앞에 있는 식을 써볼까요?
이 식을 쓰면 14도씨의 포화 증기압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의 풀이는 아까 설명한 것과는 좀 다른 풀이를 썼는데, 요거는 요거대로 참고를 하고 아까 설명한 풀이대로 한번 해보겠어요. 14도씨에서의 포화 증기압은 6.11 곱하기 엑스포넨셜에 237.3 플러스 t 분의 17.27 t 이 식이었죠. 14도씨니까 t는 14도씨를 대입하면은 계산하면 약 9.6 미리바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 습도가 60%라고 했으니까 2는 얼마죠? 9.6 곱하기 0.6 해서 16미리바죠. 참 잠깐 여기가 9.6이 아니라 16미리바입니다. 16미리바 예, 60%니까 이게 9.6 미리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지금 똑같은 식으로 이슬점 온도를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2는 6.11 엑스포넨셜 237.3 플러스 TD 분의 17.27 TD 이 식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 자리에다가 9.6 미리바를 넣고 TD를 계산하면은 이슬점 온도가 된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TD가 6.4도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 풀이에서 나온 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죠. 6.3도, 6.4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체상수가 아까 일반 기체상수의 경우 8.31 J/몰도 K라고 했는데 교재마다 다양한 단위를 쓰면서 여러 가지 값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의 주의를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J/몰도 K다. 8.31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도 뭐 충분하긴 합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은 수증기의 밀도를 이용해서 증기압을 계산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습도를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죠. 하지만 습도를 표현하는 원래의 방법은 절대 습도,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가장 오래된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비습도라는 것을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습윤한 공기 단위 질량당 수증기의 질량이다. 그램 나누기 킬로그램. 차원으로 따지면 무차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습윤 공기 단위 질량단 모이스트를 함의한 습윤한 공기 단위 질량단 베이퍼의 질량 m분의 mv 이거는 뭐 질량 밀도로 해도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앞에서 나온 식을 이용해서 다시 쓰면은 RDT 분의 P-0.378이 분의 베이퍼만의 밀도 RDT 분의 0.622이다.
이 식을 이용하는데 앞에서 좀 생략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수증기의 상태 방정식 E는 ρV RV T 로부터 ρV는 RVT분의 E라는 식을 유도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일반 기체 상수 R 스타는 특정 기체 상수 곱하기 드라이 공기의 분자량 또는 베이퍼의 기체 상수 곱하기 베이퍼의 분자량 이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건조한 공기의 분자량은 약 28.97 그리고 베이퍼의 분자량은 이제 H2O의 분자량과 같기 때문에 18.016 이렇게 놓고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RV는 MV분의 MD의 RD가 되고요. 얘는 0.622분의 1 RD가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로부터 우리는 이 관계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ρV는 0.622 RDT분의 2가 되죠. 따라서 모이스트가 함유된 공기의 질량 밀도는 드라이 공기의 질량 밀도 곱하기 베이퍼의 질량 밀도이기 때문에 얘는 RDT분의 P-2가 되고요. ρV는 방금 유도했듯이 0.622 곱하기 RDT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RDT분의 P-0.3782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식이 비습도 구할 때 사용이 됩니다. ρm이 RDT분의 P-0.3782다. 자,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자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사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비스토를 구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결국 이 전체 식은 0.622분의 RDT가 지워지니까 P-0.3782분의 2가 된다. 그럼 이제 그램 퍼 그램이죠. 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려면은, 왜냐하면은 공기 중에 공기의 무게보다 공기 중에 함유되어 있는 모이스트의 무게보다 공기의 무게가 훨씬 크니까 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램 퍼 그램을 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려면은 1000을 곱해주면 622 곱하기 P-0.3782분의 2가 되고요. 그럼 얘가 그램 퍼 킬로그램이 되고, 결과적으로
0.378에 비해서 2도 작은데 여기에 0.378을 곱한 값은 훨씬 작죠. 이게 P가 훨씬 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622분의 P분의 2와 거의 같은 식이 된다. 그래서 이 식이 비습도를 구하는 식이 된다 하는 겁니다. Q죠. 비습도를 했고 상대 습도는 어떤 온도에서의 포화 증기압에 대한 실제 증기압의 비율이에요. 이건 단위도 퍼센트로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한 단위 표현 중에 하나죠. 상대 습도. 요 포화 증기압을 모를 적에는 이 식을 밑에 있는 식을 쓰기도 한다. ES를 모를 때 T와 TD의 함수 이슬점 온도는 알아야죠. 포화 증기압을 모를 때 온도와 이슬점 온도의 함수로 나타내야 되는 식도 있다. 이 식보다는 이게 8승이고 식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포화 증기압을 알아내는 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식을 훨씬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상대 습도의 특징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고 습도의 측정은 건습고 온도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습구 온도계는 이제 촉촉한 헝겊을 싸게 되면 기화열 때문에 그만큼이 건구 온도계보다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건구 온도계와 습구 온도계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상대 습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기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20도인데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의 차이가 6도다 하면 지금 현재 공기의 상대 습도는 51%라는 거죠.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습구 온도계를 통해서 습도를 찾는 게 실제에서는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요즘도. 자, 이렇게 해서 2장의 수문기상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